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대면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오래간만이어서 떨리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이제 가깝게 이렇게 만나게 뵙게 될 수 있어서 이제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육 시작 전에 한마디 이제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A 2.0이 기술 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보수를 진행하고요. 2024년부터는 그 위하고 플랫폼 기반인 위하고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위하고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려니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잘 모르고 불안하기도 해서 저희가 교육 시작 전에 위하고와 위하고 T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위하고에서는 그리고 얼마나 손쉽게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는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연말정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 2개 화면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교육은 위하고와 스마트A 둘 다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교육 신청하신 교육 세미나 내용대로 내용의 세션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위하고와 위하고 T 플랫폼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일하는 환경과 방식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키락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한 후에 사용하셨지만 현재는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인 위하고와 위하고 T에서 필요한 업무 시스템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신 ICT 기술을 반영하여 번거로운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터넷만 되면 로그인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달라진 업무 환경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서버, 백업, 보안 솔루션 등을 최상의 서비스로 ICT 지원을 관리해 드립니다. 회계 관리부터 오피스, 메신저, 메일 등 다양한 업무용 솔루션을 제공하고 위하고 안에서 모든 업무가 가능합니다. PC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랜섬웨어, 해킹, 악성 코드 등에 감염되어 문의 주시거나 포맷하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위하고에서는 버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이 되어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드리며 타임머신 기능을 통해 백업 서비스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여서 사무실이 아니어도 언제 어디서나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어떤 기기에서든지 쉽게 접속하여 업무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위하고가 어떤 건지 한번 보겠는데요. 일반 기업이 사용하는 위하고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위하고 T가 있습니다. 스마트A와 동일한 경영관리 소프트웨어인 스마트A 10을 중심으로 스마트A의 회계관리와 연동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개인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수집해서 전표 처리까지 할 수 있는 경비 청구관리, 경영현황 및 기업 전용 메신저, 일정관리, 팩스, 문자, 메일, 위빌더 등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와 소통과 협업이 편해지는 T-엣지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위하고 T를 사용할 경우 세무회계사무소에 요청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하고 HR은 위하고의 스마트 A10 급여관리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무료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은 나하고를 이용해 연말정산부터 급여 명세서, 교부까지 근로계약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하고 T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른쪽 화면이 세무회계사무소가 사용하는 위하고 T 화면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세무법인 등에서 사용하는 위하고 T는 위하고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상단의 스마트 A10은 회계사무소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하단의 수임처 목록에서 회계, 급여, 조정 모드를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하고 HR을 통해 그 인사관리도 가능하고요. 자동차표 수집 현황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임처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기장신고 및 신고 자료를 수임처에 제공할 수 있고 세무회계사무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T-엣지 서비스를 이용해 수임처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T-엣지를 연결하면 위하고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수임 기업에게도 근로계약이나
급여명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서비스는 위하고 T를 사용하는 고객님께만 제공해드리는 차별화된 서비스입니다. 일반 기업 위하고와 세무회계사무소의 위하고 T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T-엣지를 연결하여 업무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T-엣지로 연결하면 기업과 세무회계사무소가 스마트 A10을 테넷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기존처럼 부가세 신고 기간이나 연말정산, 결산 시점에 데이터를 백업해서 주고받는 등의 번거로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연말정산 등 인사 업무도 나하고를 이용해 훨씬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신고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신고 자료를 홈택스나 카드사, 은행에서 직접 수집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수임차의 홈택스 아이디, 비번, 은행 홈페이지 등의 기업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를 알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T-엣지를 연결하면 수임 고객사에서 직접 T-엣지의 수집 정보를 등록을 하고 위하고 T에서는 수임 고객사에서 등록한 정보로 자료가 수집되기 때문에 신고 업무를 안전하게 맡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회계 자료뿐만 아니라 수임처에서 신규 직원을 등록을 하고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해당 정보를 연동하여 사원 등록에 반영한다거나 신고서 및 납부서 또는 민원 서류를 T-엣지를 통해 발급 요청을 하고 자료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위하고 T를 사용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위하고를 사용하지 않는 수임 고객사와도 무료로 제공하는 T-엣지 연결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임 기업과 T-엣지 연결하는 절차가 복잡한 줄 아시는 분도 있어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엣지 가입 요청을 클릭해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 요청을 클릭을 하고 수임 기업의 담당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는데요. 네, 가입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임 기업 담당자의 메일로 초대 메일이 전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메일을 열어보면 초대한 세무회계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고 수임 기업도 위하고를 사용해서 위하고 계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 없을 경우에는 아니오 버튼을 선택해서 연결합니다. 저희는 아니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은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고 핸드폰으로 인증하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입 T-엣지 실행하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엣지를 실행하면 T-엣지 화면을 화면이 나오는데요. 화면 상단에 연결된 세무회계사무소가 정보가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수임 기업에서 T-엣지에 있는 수집정보 등록에서 홈택스 인증서 및 통장 사이트, 카드 사이트의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나하고는 회사와 근로자를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휴대폰으로 나하고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위하고와 위하고 T를 사용하는 고객사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 A10과 함께 사용하면 인사관리 업무를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하고는 위하고에 있는 나하고 또는 T-엣지의 직원 정보를 등록해서 메뉴 직원을 초대하고 직원이 나하고에 가입하면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직원과 함께 나하고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하고 가입 절차도 무척 간단한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하고 메인 화면에서 나하고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나하고에 초대하려면 우선 직원 등록을 해야 될 텐데요. 직원 정보 등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을 추가하거나
기존에 있는 직원을 선택해서 나하고를 가입 요청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기존에 있는 직원을 선택하고 나하고 가입 요청을 하겠습니다. 직원의 핸드폰에는 초대 문자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URL을 클릭하고 나면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경로로 이동되어 설치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설치해 두었으니 미리 바로 실행해서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과 연락처만 입력하고 인증하면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급여명세서는 확인이나 근로계약 등 보완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때 사용할 암호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네, 나하고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직원들은 나하고에서 근태관리, 채팅, 급여명세서 확인, 연말정산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원이 나하고에 가입했다면 인사 담당자는 지금 방금 초대한 사용자들, 나하고에 가입한 사용자들은 사용 중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해당 방금 가입한 직원에게 저희가 급여명세를 한번 발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급여명세 보내기. 네, 보내고 나면 지금 직원 핸드폰에 알림이 받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급여명세서를 메일로 보내기 위한 설정이 힘들었거나 보낸 메일이 안 왔네, 파일이 안 열리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느라 고생하셨다면 나하고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나하고를 이용해 한층 편리해진 연말정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기존 스마트A 직원들에게 소득공제 신고서와 간소화 PDF 등의 자료를 받아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직접 연말정산을 입력을 했는데요. 나하고를 사용하면 직원이 직접 셀프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기업에서 나하고를 이용한 연말정산 프로세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기존에 하고 계셨던 업무가 상단의 과거 업무, 즉 직원들에게 언제까지 서류를 준비하라고 공지하고 서류를 받고 다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 금액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마감하고 근로자에게 다시 근로소득 원천 영수증을 전달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었다면 나하고로 바뀐 업무 프로세서는 하단에 있는 현재의 화면입니다. 근로자에게 나하고에서 연말정산을 하라고 공지하고 근로자는 나하고에서 직접 연말정산을 입력을 하고 인사 담당자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연말정산 현황을 확인하다가 입력기간이 종료되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제출 자료와 금액 등을 확인하고 근로소득 원천 영수증을 나하고로 전송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인사 담당자의 업무가 간편해지는 반면에 직원들은 연말정산을 너무 번거롭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나하고에서 직원들이 직접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 방법도 되게 간단합니다. 인사 담당자는 연말정산을 클릭해서 연말정산 관리로 갈 수 있고요. 연말정산 기초 설정에서 연말정산 자료 입력 기간 및 추가 설정을 합니다. 네, 이거는 근로자들한테 언제까지 입력을 하라고 이제 안내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력 기간을 설정을 하고 국세청 파일 업로드 설정이나 국민연금 업로드 설정을 하고 소득세 원천징수세 여부 등 확인한 다음에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해당 사원을 선택합니다. 대상자 설정에서
연말정산할 대상자를 선택을 하고요. 연말정산 알림 전송을 하게 되면 직원에게 알림이 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왼쪽 화면에서 보듯이 직원은 알람 확인하고 연말정산에 들어가면 상단에 자료 입력 기간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대부분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을 먼저 확인하고 추가 없으면 추가 등록을 하겠는데요. 저희 부양가족을 한번 추가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네. 부양가족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입력을 하고 나면 혹시 이제 부양가족이 변경되면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의 자료를 증빙자료를 첨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증빙자료 첨부를 할 때는 카메라 또는 핸드폰에 저장된 파일을 첨부해서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국세청 간소화 PDF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 될 텐데요. 미리 받아놓은 국세청 간소화 PDF가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PDF 직접 입력 업로드를 통해서 PDF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있고, 받아놓은 자료가 없다면 홈택스 간편 인증을 통해 간소화 PDF 자료의 반영으로 간편 인증을 통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수집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간소화 파일을 직접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업로드에서 선택하면 이렇게 간소화 파일이 업로드가 되고요. 네, 금액 확인해보고 추가할 공제 자료가 있다면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선택을 하고 자료 입력을 통해 추가 공제할 입력을 입력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의료비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는데요. 네, 의료비 입력이 완료가 되면 의료비 같은 경우도 증빙을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단에 증빙 자료를 클릭해서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카메라나 이제 파일을 첨부해서 올릴 수가 있고요. 저희는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어떻게 업로드가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증빙 관련 첨부하고 작성이 완료됐다면 작성 완료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네, 어떠세요? 직원이 이렇게 직접 셀프로 하는 연말정산 기능도 무척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직원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가 있겠죠? 연말정산 담당자는 연말정산 모니터링을 확인해서 작성 완료 여부나 마감 여부, 직원들의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연말정산 입력이 다 완료가 됐다면 연말정산 입력 기간 설정을 수정을 하고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 중에 해당 사원의 급여가 간소화 PDF 파일 올라온 게 보여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간소화 파일로 바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 영수 중에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사 담당자는 최종적으로 금액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명세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다시 인사 담당자의 연말정산 모니터링에서는 마감 완료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해당 사원에게
마감이 완료된 사원에게 근로 영수증을 보내기를 클릭을 해서 나하고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알람을 통해 영수증이 도착했음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근로소득 원천 영수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금액이 납부 금액이 얼마인지 볼 수가 있고요. 네, 근로소득 원천 영수증을 클릭을 해서 네,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하고에서 이제 간소화 일괄 제공 사용을 이제 자동으로 수집해 올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작년부터 시행한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국세청에서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만 해주면 직원이 홈택스에 접속해서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국세청에서 회사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나하고 연말정산 기능이 아무리 간단해도 직원들이 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일괄 제공 동의 방식을 이용해 보면 좋으실 텐데요. 홈택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 서비스의 근로자 동의 기간은 2023년 1월 19일 목요일까지여서 올해 동의를 못한 경우라면 이 기능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홈택스의 간소화 일괄 제공 동의를 받았다면 간소화 자료 수집을 통해서 홈택스에서 회사에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수집해서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기능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간소화 수집 기능은 금주 중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국세청에 제공하는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연동해서 수집하고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까지 해주는 기능은 아직 저희 위하고와 나하고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괄 제공 동의를 받으신 기업이라면 꼭 이 기능을 이용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이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나하고를 이용해 수인기업의 연말정산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T-엣지를 연결해 주셨다면 세무회계사무소에서도 나하고 연말정산을 이용해 수인기업의 연말정산을 편리하고 간편하게 신고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하고 HR 이 나하고 HR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일반 기업에서 설명드렸던 인사 담당자가 보는 화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반영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직원들을 등록을 하고 연말정산 대상자를 선택을 해서 직원을 등록을 하고 간소화 일괄 제공 작용하게 되면 연말정산 모니터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T-엣지를 실행하면 위하고하고 세무회계사무소랑 동일한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세무회계사무소 일반 기업에서 어디까지 연말정산이 진행되어 있는지 그리고 확인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연으로 보여드린 나하고를 이용하면 세무회계사무소, 일반 기업, 그리고 직원들까지 무척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미 위하고를 사용해 주신 분들 이번 연말정산 업무에 나하고를 꼭 이용해 보시고 아직 스마트에이를 사용해 주신 분들도 내년엔 위하고와 위하고 T 그리고 나하고를 이용해 한층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연말정산 개정세법 및 프로그램 변경 사항에 대해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위하고 스마트에이 교재 4페이지부터 이제 10페이지까지가 개정세법에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정세법은 프로그램에 변경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스마트에이 10 프로그램으로 변경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이 되었는데요. 다른 항목은 다 동일하고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네, 연말정산에서 보면 제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1,000만 원을 입력을 했을 때 작년까지는 300만 원만 공제가 됐다면 올해는 400만 원으로 이렇게 공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임 시술비 및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본인 근로자 배우
미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이제 그대로 동일하고요. 공제한도도 700만 원 한도로 정해됐다면 이제 공제한도 적용 제외 항목인 난임시술비 외에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제율도 난임시술비는 20%였던 항목이 30%로 이제 공제가 늘어났고요.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20%로 공제를 받습니다. 네, 의료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난임시술비에 대해서 30%로 공제를 받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미수가 선천성 이상자에 대해서 200만 원에서 이제 40만 원 공제 20% 공제받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보면 의료비란에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항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가 연장이 됐습니다. 작년에 일시적으로 5%를 이제 상향을 해서 한시 상향했었는데요. 2020년도까지 공제율 상한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에는 20%, 1,000만 원 초과분은 35%로 공제가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반영된 걸 보여드리면 19년도에서 20년도는 1,000만 원 이하가 15%였죠. 그래서 500만 원에 15%인 75만 원이었고요. 2021년부터 2022년도는 1,000만 원 이하는 20%, 1,000만 원 초과분은 35%가 되는데요. 그러면 500만 원은 20% 적용받고 500만 원은 35%를 적용을 받습니다. 제가 예시를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엑셀에다 더 해봤는데요. 500만 원에 15%인 75만 원이 19년도에 반영이 됐고요. 20년도, 22년도에는 20%, 35%로 반영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 등이 납세조합을 조직하여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 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전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를 했는데요. 그때는 한도가 없었다면 지금은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신설되었고 적용기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되었습니다. 납세조합 공제에서 클릭을 해서 보면 저희가 1,000만 원을 그러니까 110만 원을 입력을 했는데요. 한도가 100만 원까지만 한도이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100만 원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벤처기업 주식 선택권 비과세 분할 납부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 비과세 분할 납부 특례가 연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이제 상향이 되었고요. 비과세 한도에 따라 5,00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건 급여자료 입력해서 수당공제 등록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공제 등록에서 비과세 감면 설정에서 주식 매수 행사 이익에 대해서 한도가 비과세 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설정이 되고요. 수당공제 등록에서 주식 매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를 수당을 등록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주식 매수 행사 이익에다가 제가 5,000만 원을 입력을 해보면 5,000만 원이 비과세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 기한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청년 근로자들에 대해서 감면 확대 및 적용 기한이 연장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으로만 나눠서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30%로 공제를 했다면 청년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면 90%, 중견기업이면 50%로
감면율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10월 30일까지도 적용기한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수당공제 등록에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비과세 감면 설정에서 비과세 코드가 추가가 되었고요. 네, 기존의 T40, T41은 기존에 있었던 항목이고요. 이번에 추가가 된 게 T42, 중소청년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기금이고요. 그때 50%는 중견 청년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기금 감면입니다. 네, 해당 사원에게 제가 이제 중소청년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기금에 대해서 금액을 입력을 하고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 중에서 세액 감면에서 감면소득을 불러오면 네, 그 각 항목에 맞춰서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금액이 반영이 되고 나면 연말정산 명세에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67,119원이 반영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계산식이 약간 조금 복잡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총급여가 이제 4,680만 원이고요. 감면 금액이 100만 원, 산출세액이 348만 5,025원일 때 이제 계산 방법이요. 총급여에서 감면 금액이 총급여에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을 하고요. 그 산출세액에서 그 비율을 계산하면 총 감면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 90%죠. 그래서 90%만큼만 감면된 67,019원이 반영 계산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형 장기 펀드 소득 공제가 신설되었는데요. 가입 요건은 이제 청년이었죠.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이고, 그리고 총급여가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계약 기간이 3년에서 5년인 경우 이제 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납입 금액은 연 600만 원 한도로 40%를 종합소득에서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만약에 가입 중에 총급여가 8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6,7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서 소득 공제는 제외가 됩니다. 청년형 장기 집합 투자 증권 저축에서 납입 금액을 그러니까 가입일은 2022년도 이후에 가입이 돼야 되고요. 계약 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인 개월수를 입력을 합니다. 납입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소득공제 금액이 반영이 되는데요. 600만 원 한도로 40% 공제이기 때문에 24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월세액 세액 공제가 확대가 되는데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총급여 5,500 이하인 경우에는 15%였던 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15%, 총급여 5,500 이하는 17%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원에게 월세액을 입력을 했을 때 100만 원을 입력을 해서 17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 직원은 총급여가 5,500 이하이기 때문에 17%로 공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5,500을 초과해서 입력을 해보게 되면 네, 5,500이 초과가 되면 15만 원으로 공제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가 되었는데요. 총급여 25% 초과 사용 금액은 동일하고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중에 대중교통 사용분이 하반기 사용분일 경우에 80%를 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2021년 대비 2022년 소비가 증가가 되면 100만 원 한도로 20%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소비 증가분에는 신용카드 사용분도 있지만 전통시장 소비분도 증가분에 같이 계산이 됩니다. 네, 신용카드를 이제 각 입력을 했다면 항목별로 공제 금액에 반영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대중교통 이용분 하반기는 80%로 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1년 대비 신용카드 증가분의 소비 증가분도 각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도 공제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21년도 그 소비 증가분은
1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1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 추가 공제액을 클릭을 해보면 각 추가 공제 항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연말정산 본격적으로 입력을 하기 전에 저희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을 받아서 업로드를 먼저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국세청 간소화 입력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연말정산 근로소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먼저 사원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간소화에서 PDF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에 연말정산을 전송을 할 때 연말정산에 인원이 없으면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연말정산에서 전사원 블록에서 반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반영이 완료가 되었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메뉴를 실행을 해보겠는데요. 혹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메뉴를 실행을 하고 했을 때 이 화면이 나오시는 분이 있었다면 지금 저희 연말정산 간소화 PDF 모듈이 설치가 안 돼서 그러는 건데요.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설치가 되지만 간혹 설치가 안 되는 경우에 이 설치를 클릭을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셔야 간소화 PDF 파일을 업로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에서 인원이 반영되었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에서 반영할 수가 있고요. 사원을 클릭해서 반영을 할 수도 있고 기능 모음 눌러서 퇴사자 제외 블록으로 퇴사자를 제외한 전 사원을 불러오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간단한 거는 다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국세청 연말정산은 그 파일을 업로드 하려면 앞에 사원을 체크를 하고 그러면 밑에 액션바에서 PDF 파일 찾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파일 찾기를 클릭을 해서 간소화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원이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2명 이상을 체크를 했을 경우에는 밑에 하단 액션바가 PDF 업로드라고 그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파일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기를 클릭을 해서 폴더를 선택을 해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져오기를 선택을 하고 그 간소화 폴더를 선택을 하면 그 해당 폴더에 있는 사원들의 간소화 파일이 각 사원별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간편을 하신다고 한다면 동일한 방법이고요. 한 명을 선택을 해서 할 경우에는 PDF 찾기에서 간편 제출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여러 명이서 하실 거라면 PDF 업로드를 클릭해서 간편 제출로 하게 되면 폴더 형태로 가져오기가 나옵니다. 스마트AI하고는 다른 점은 딱 이 두 가지 말고는 그렇게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서 스마트AI 쪽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다 하고 간소화 PDF에서 파일을 올린 다음에 연말정산에다가 이제 자료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연말정산 자료 전송으로 클릭해서 간소화 파일을 연말정산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자료에다가 보내고 나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는 해당 사원의 항목별로 금액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 A하고 좀 다른 점은 위하고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모든 항목을 다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입력하기가 편하고 스마트 A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좀 중구난방으로 있다 보니까 이 항목은 어디다 입력을 해야 돼요? 저 항목 어디다 입력해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각 항목별로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많이 물어보시는 항목이 뭐냐면 연금저축을 봤을 때 주택마련저축공제, 이 앞에 주택이라는 항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여기 주택자금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여기 이거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냐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연금저축 탭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다 하고 나면 계산하기라고 지금 나오는데 지금 저는 한번 해서 나온 거고요.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계산하기라고 돼서 바로 연말정산 정산명세로 계산된 내용이 반영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서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고 추가로 입력하면 이렇게 계산하기 버튼이 나오는데 바로 연말정산명세를 클릭을 해도 자동 계산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위하고 연말정산 하면서 가장 편리했던 게 뭐냐면요. 기부금을 다른 작업 없이 바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페이 같은 경우는 기부금을 할 때 뭐 공제명세서를 다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불러오기도 해야 되고 작업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PDF 파일을 올렸어도 또 한 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위하고는 기부금이 있어도 바로 연말정산 정산명세를 클릭을 하게 되면 기부금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기가 되게 편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영수증에서는 그 총괄 탭에서 마감을 하셔야 되는 거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총괄 탭에서 마감하는 거는 중도 퇴사자가 수시 제출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제 신고를 할 때는 총괄 탭에서 반드시 마감을 하셔야 되는데 마감을 할 때는 정산명세 탭에서만 마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하고하고 스마트A하고 다른 점은 약간 처음에 입력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거 말고는 뭐 계산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스마트A 통해서 연말정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연말정산 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빼먹었네요.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급여자료 입력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연말 입력이라고 되면서 금액이 수정이 안 되는데요. 이래서 제가 그 연말정산을 먼저 하기 전에 원래 사항 등록하고 급여명세에서 급여자료 입력을 먼저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미처 빼뜨려 버렸네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 입력된 직원들을 삭제하고 급여자료 입력해서 수정되는 걸 보겠습니다. 이렇게 급여자료 입력을 수정을 하려면 반드시 연말정산 입력을 삭제를 하기 때문에 꼭 먼저 사전 작업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입사일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사일자 입력하면 근로소득 원천영수증에 이제 근무기간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퇴사했다가 다시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자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퇴사일자를 입력을 하고 해당 사원은 퇴사일자를 입력하고 다시 재입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사일자를 꼭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민등록번호인 경우에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이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세적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번호로 바르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실제 정말 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붉은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잘못 부여된 주민등록번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마감할 때 오류가 나더라도 신고하실 때는 이제 상관이 없으신 거고요.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일 경우에는 국적이 반드시 그 해당 국가여야 되고요. 대한민국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면 마감할 때 그 외국인인데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다고 마감할 때 오류가 납니다. 그런 경우는 사원 등록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주지국이 대한민국일 경우에는요, 거주자가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거주지국이 외국 국적일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면서 거주자, 비거주자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우리 본인의 기본 공제만 받고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보험 공제, 우리사주조합, 근로소득세 공제, 납세조합만 공제가 가능하고 그 외에 이제 추가 공제라던가 이런 부분은 공제를 못 받으니까 이제 꼭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내국인인데도 부양가족 등록을 하고 했는데 공제를 못 받는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여기 사원 등록에서 비거주자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자 14페이지 하단에 체크 포인트에 보면 비거주자의 세액 계산을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제 등록 탭에 중소기업 취약 감면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약 감면은 청년이고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 취업 감면 기간은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간혹 가다가 여기가 비활성화가 돼서 입력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단에 더보기에서 중소기업 취업 감면 설정에서 사용 함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취약 감면 여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중소기업 감면 입력하고 중소기업 감면 취업률을 감면율을 입력을 하는데 청년인 경우는 90%, 그 외에는 70%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취약 감면은 연간 15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병역이 이행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만 34세가 넘었는데 병역을 이행을 하면서 최초로 그 중소기업 감면을 받았을 때는 그 병역 근무 이행한 날 그 기간을 차감을 해서 차감한 나이로 계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 그렇게 직원이 해당이 된다면 병역 기간을 입력을 해주시거나 이사정보 등록에 병역 탭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취업 감면 대상 설정은 급여자료 입력에서 매달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을 받고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연말정산에서 매월급여에서는 공제를 안 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에서만 감면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감면으로 설정을 한 경우에는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감면율이 표시가 되고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 중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중소로 동그라미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이렇게 중소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직원들은 나중에 반드시 감면 적용을 받아주셔야겠죠. 국외근로 적용 여부가 있는데요. 국외근로는 100만 원 비과세랑 300만 원 비과세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 현장 등에서 근로하는 경우 300만 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급여자료 입력에서 이게 각 사원별로 저는 한 명은 100만 원, 한 명은 300만 원 비과세 적용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급여자료 입력에서 수당공제 등록에서 먼저 등록을 해주셔야 되세요. 비과세 감면 설정에서 국외근로를 먼저 등록을 하시고 수당공제 등록에서 국외근로를 설정을 할 경우에 이 사원 등록에서 국외근로를 설정한 사원들만 이 항목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사원 등록에 100만 원 비과세 적용을 했던
직원인 경우는 이렇게 국외근로 100만 원의 한도만 이제 그 항목이 조회가 되고 300만 원에 대한 한도는 조회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300만 원으로 선택한 직원인 경우에는 이 국외근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게 되면 3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직원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금액이 그 항목이 조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설정을 했는데 국외근로라고 설정을 하더라도 그 코드에 맞게 수당공제 등록에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사원 등록에서 다음으로 생산직 등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생산직은 생산직에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총 급여가 3천만 원 미만이고 월 210만 원 월정 급여액이 2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240만 원 한도로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인 여부는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년도 3천만 원 미만의 그 급여를 받았는지는 이사 담당자가 뭐 인원이 한두 명일 경우는 알겠지만 여러 명일 경우는 지금 확인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더보기에 생산직 연장근로 비과세 불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생산직 여부에 여로 되어 있고 연말정산이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상장직 여부가 여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여기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 여부가 자동으로 여로 변경이 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여기 외국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 여부에서 여부는 환경 설정에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라 파견 외국법인이 파견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경우에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설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환경 설정에서 근로소득 설정, 파견 근로 대가 여부를 여로 설정을 하게 되면 사원 등록 메뉴에서 여기 외국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 여부가 여로, 그러니까 활성화가 돼서 여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막 연말정산 마감을 하고 홈택스에다 변환을 하게 되면 외국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 여부가 아닌데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오류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환경 설정에서 사용함으로 설정한 다음에 설정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로 변경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를 변경하시고 다시 연말정산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서 부를 변경해서 마감하고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10만 원 초과 납부 분납 신청은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10만 원을 납부 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개월을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3개월 분할 납부를 원한다면 신청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2022년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가 2023년도에 이제 연말정산 2023년도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분할 납부를 원한다. 그러면 2022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요. 2023년도 사원 등록에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원 등록에서 이제 변경을 다 연말정산 관련돼서 수정할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수당공제 등록에서 비과세인지 감면으로 되어 있는지 과세인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생산직인데 비과세로 야근 차량 유지비를 비과세로 설정을 안 하고 과세로 설정을 했다던가 이렇게 잘못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과세 구분이 맞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공제등록 탭에서는 고용보험 정산이나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고용보험료 정산 등이 정산 항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공제소득 유형이 반드시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아니면 장기요양보험 정산, 국민연금 정산, 고용보험 정산으로 되어 있어야만 연말정산 때 해당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무구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과세 코드를 설정을 했는데 비과세인 경우는 반드시 비과세 코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비과세 코드가 국란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해당 항목을 클릭해서 반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수당공제 등록을 다 변경을 하셨다면 반드시 이제 재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재계산을 하실 때 선택한 사원들에 대해서만 재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스마트웨이 같은 경우는 한 사람만 재계산이 되거나 아니면 전체가 되거나 였는데 선택한 사원들에 대해서 재계산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재계산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사원 등록에 변경을 했다면 사원 정보 변경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수당 공제 등록에서 과세 비과세라던가 이런 항목들을 변경했다면 과세 비과세 재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득세를 재계산하고 싶으면 다 항목을 체크해서 재계산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반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급일자 버튼을 클릭을 해서 혹시 잘못 입력된 지급일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급일자가 잘못됐다면 삭제를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저희가 이제 활용 팁인데요. 이 조회 부분에서 사원들의 해당 월의 전체 금액을 본다던가 현재 사원의 연간 금액을 본다던가 하면서 이제 연말정산 하기 전에 전체 금액, 연간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연말란에 보면 이렇게 연말 입력이라고 되어 있으면 급여가 수정이 안 되죠. 그리고 수정도 안 되고 삭제도 안 되고 재계산도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급여 자료 입력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반드시 삭제하고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간만에 이제 교육을 나왔나 봐요. 우리 3년 만에 지금 처음이죠. 그래서 제가 부양가족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부양가족을 설명을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관계에서 관계 코드를 선택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항목들은 이제 다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직계비속이 2개가 있는데 이 직계비속 4번은 자녀 또는 입양자일 경우에 4번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손자, 손녀일 경우에는 직계비속 4 제외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손자, 손녀일 경우에는 손자, 손녀 선택하는 경우는 출산, 입양이나 자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는 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는 받고 싶은데 자녀세 공제를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가 있죠. 자녀 장려금을 받는다던가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택을 하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네, 기본공제가 이제 기초생활 대상자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자녀장려금 수급자로 선택을 하게 되면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않고 기본공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명을 입력하고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연말정산 관계랑 주민번호에 입력되어 있는 이 연도에 따라서 기본공제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기본공제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 뭐 소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직접 부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도 이제 배우자로 선택하면 기본공제는 무조건 배우자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본공제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주. 본인이 세대주일 경우에는 세대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고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는 0을 입력하면 이제 세대주를 없어지는 거고요. 외국인일 경우에는 세대주 여부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변환할 때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외국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세대주 여부에 공란인 상태로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잘못 등록해서 외국인이 세대주로 표시되어 있는 항목들이 많은 사원이 있다. 그러면 여기 상단의 더보기에 보면 외국인 세대주 여부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세대주로 표시되어 있는 항목들을 일괄적으로 공란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부녀자 공제는 여자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랑 비슷한 게 이제 한부모 공제가 되겠죠.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만 공제를 받고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을 공제를 받기 때문에 혹시 둘 중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녀자 공제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일 경우에는 옆에 가이드 영역에 보면 장애인 공제에 대한 유형이 나와 있고요. 이 장애인 공제 유형에 따라서 번호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국가유보자든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 등에 선택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 경로우대는 기본공제 60세 이상이고 나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경로우대가 체크가 됩니다.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요. 그리고 출산 입양일 경우에는 올해 태어난 경우에는 출산 입양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자녀가 첫 번째 자녀냐 아니면 둘째 자녀인지 셋째 자녀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태어난 아이가 셋째, 넷째라면 이렇게 셋째 이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세 미만이기 때문에 자녀세액 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세액 공제는 이제 7세 이상이고 20세 미만일 경우에만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양가족을 이제 다 입력을 했고요. 급여자료 입력도 만약에 금액을 다 확인하고 했다면 이제 연말정산을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조금 더 빨리 연말정산을 시작을 했죠.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스마트A에서 이제 급여자료 입력이나 사원 등록에 설정하는 거는 위하고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자료 입력이나 사원 등록은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연말정산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는데 스마트A도 동일하게 이제 국세청 연말정산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수화 입력에서 스마트A 같은 경우는 기능모음을 눌러서 반드시 국세청 간수화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 설치를 하다가 보면 윈도우가 엣지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간혹 가다가 설치 파일이 다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크롬 브라우저로 변경한 다음에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공지사항에
스마트에잇 꼭 읽어야 할 공지사항에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스마트에잇도 뭐 동일하게 먼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전징수 영수증에 해당 사원이 먼저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전 사원을 제가 연말 탭에서 불러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사원을 불러오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계산을 되는 거고요. 전 사원 불러오기가 완료가 되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에서 해당 사원을 클릭을 해서 반영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전 사원을 클릭을 하게 되면 퇴사자까지 다 조회가 됩니다. 네, 굳이 이제 우리는 국세청 간소화 PDF는 퇴사자는 반영하고 싶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기능 모음을 눌러서 퇴사자 제외 불러오기로 설정을 해주시면 퇴사자는 제외하고 현재 근로자인 경우에만 불러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보험료 업로드 설정 한번 불러오고 퇴사자만 제외 불러오고요. 국민건강보험료 업로드 설정은 간소화 PDF 파일에서 그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을 연말정산에 반영하고 싶을 경우에 반드시 업로드함에 체크하고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를 체크를 하지 않으면 간소화 파일에 해당 그 국민연금이랑 그 건강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반영이 안 되는 경우는 여기 상단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고객동을 한번 사원을 선택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에 같은 경우는 해당 사원 옆에 찾기 버튼으로 한 사원씩 선택해서 찾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간소화 PDF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각 탭별로 금액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원본 보기를 클릭하면 간소화 파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올라와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 그 기능보험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 명을 한꺼번에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겠죠. 직원들 파일을 받아서 하나의 폴더에다 저장을 해놓으면 상단에 국세청 전자문서 PDF, 국세청 간소화 PDF를 클릭을 해서 네,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처럼 다른 게 가져올 위치라는 게 폴더가 선택이 돼서 내가 해당 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간소화 PDF 파일에는 개인별로 했을 때는 상단의 기능 모음을 통해서 이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받아올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일괄적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 체크를 해 주셔야 그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도 같이 수집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해당 폴더에 있는 사원들을 다 검색을 해서 그 해당하는 사원에 맞춰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편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간편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내려받은 PDF 파일을 업로드할 때, 소득공제 신고서를 업로드할 때 선택을 하고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잠시만요.
간편일 경우에는 이 각 탭에서 조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간편 탭에서 각 소득공제 신고서에 어느 항목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 체크 여부를 확인해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간소화나 간편 작업을 이제 다 이렇게 완료를 했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전송할 수가 있는데요. 연말정산 자료를 전송할 때는 간소화는 간소화대로, 그 다음에 간편 업로드한 직원들은 간편 업로드한 직원대로 선택해서 하셔야 되는데, 여기 상단에 간소화, 간편 클릭해서 그 해당 직원들만 검색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간소화만 선택해서 연말정산 전송으로 간소화 파일을 보내도록 하겠는데요. 이때도 체크를 해줘야 연말정산으로 그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이 전송이 됩니다. 네, 장기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나 그 다음에 그 PDF 파일을 업로드해서 연말정산을 전송을 한 거기 때문에 혹시나 연말정산에서 추가적으로 입력한 게 있으면 삭제가 되고 간소화 파일로 다시 덮어서지기 때문에 항상 먼저 간소화 파일을 먼저 업로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말정산에 추가 공제라든가 있을 때 입력을 해주면 되실 것 같고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같은 경우는 항목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꼭 업로드를 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중에 그 부로 되어 있는 경우는 공제금액이 반영이 안 되는데요.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 같은 경우는 그 부양가족 공제가 부과되어 있어도 그 공제금액이 반영이 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소화 파일을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간소화 파일을 전송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 중에서 금액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도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이때는 연말정산 전송 간편 제출로 선택을 해서 연말정산을 전송할 수가 있고요. 동일하게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삭제되고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간편하고 간소화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간소화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그 부양가족이 그 공제 항목이 업로드가 되는 반면에 간편 제출은 본인만 등록되어 있어도 소득공제 신고서에 부양가족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이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영되면 네, 이렇게 반영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상단에 간편 PDF 파일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간소화로 전송된 직원은 상단에 간소화 PDF 파일이라고 표시가 돼서 어디에서 전송이 됐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해당 사원에 대해서 간소화나 간편에서 적용한 사원들을 국민연금이나 아까 건강보험을 반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영을 했는데도 보면 보험료나 이게 이제 회사 현 근무지에 입력된 금액으로 공제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내가 국세청에서 업로드한 파일로 금액으로 반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기능 모음 눌러서 국세청 건강보험료 PDF 적용 선택 클릭해서 선택함. 네, 이렇게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 반영하게 되면 금액이 국세청 간소화에서 반영된 금액으로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름 옆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서 급여자료 입력이 아닌 간소화 파일,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적용된 보험료를 적용받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그 간소화 PDF 파일 올리기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PDF 파일은 반드시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파일로만 업로드가 가능해요.
이거 파일을 받은 거를 스캔을 떠서 업로드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PDF 파일에서 뭐 수정 작업을 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업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홈택스에서 직접 다운받은 파일로 업로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아까 위하고랑 동일하게 중도, 연말, 총괄 탭으로 나눠져 있고요. 연말정산에서는 이제 계속근로자인 경우에 집계가 되고, 총괄 탭은 중도랑 연말 정산자가 같이 반영이 돼서 한꺼번에 마감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중도 퇴사자를 수시 제출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총괄 탭에서 일괄 마감을 해주셔야 중도 퇴사자들이 지급 조서가 같이 첨부가 되니까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급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는 소득 명세에서 반영된 금액이 반영된 내용이 적용이 되고요. 혹시 뭐 급여자로 입력해서 입력을 누락했다던가 하는 경우에 여기 연말란에다가 추가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성명 같은 경우도 여기 추가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이제 금액 입력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아까 그 생산지 비과세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급여자로 입력해서 비과세로 적용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에서 금액을 다 입력을 해놓는데 수정을 하라고 하면은 너무 힘들겠죠. 그럴 경우에는 연말 그 급여에서 240만 원으로 이제 생산직에 대해서 감면을 받겠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직 비과세 항목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비과세 항목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면 전체 비과세를 클릭을 해서 전체 비과세를 클릭을 해줘야 이 항목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지 야간 근로수당에다가 240만 원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 총급여에서는 비과세만큼 빠지고 비과세가 반영돼서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건강보험료라던가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을 했는데 미처 급여자료 입력해서 수장공제 등록서 정산으로 표시를 못할 경우에는 여기다가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은 소득 명세에서 입력이 가능하고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여기서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산명세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문의가 좀 많이 오긴 하는데요. 정산명세에 국민연금 보험료란에 입력을 해주시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전근무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겠죠. 중간에 입사를 하신 분들이 종전근무지에다가 종전근무지 입력하고 싶으면 종전근무지 입력을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미리 근로소득 원천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미리 입력하고 싶은 경우는 여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입력을 해놓고 그리고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내려받은 PDF로 업로드를 했을 경우에 종전근무지가 있다면 여기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영수증에서 해당 사원을 불러오면 종전근무지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만약에 종전근무지에 입력된 게 반영이 안 된다면 하단에 종전근무지 불러오기를 통해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전근무지 같은 경우는 상호랑 근무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중소기업 감면을 받았다 그러면 그 감면란에다가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비과세 항목에다 각 항목별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또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세를 뭘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종전근무지에 입력돼야 되는 소득세는 결정세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중도퇴사자에서 해당 사원이 현근무지에서는 13,000원을 납부를 했고요. 정산명세를 확인해 보니까
결정세액이 27,000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납부 차감징수세액도 나왔죠.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걸 입력을 해야 되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정세액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근무지인 경우에는 근무기간 시작일, 근무기간 종료일을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변환할 때 오류가 안 나지 않기 때문에 종전근무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고요. 감면기간, 아까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감면기간도 종전근무지에다가 실제 근무한 기간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근무기간,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았는데 감면기간이 없는 경우는 변환할 때 오류가 나기 때문에요.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소득명세에서 종전근무지가 여러 개가 있다면 6개까지 입력이 가능하고요. 6개 이상의 종전근무지가 있다면 마지막에 합산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산명세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급여가 결정이 되면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부녀자인 경우에는 이제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부녀자 공제는 소득공제 탭에서 사원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인적사항을 불러와서 반영을 해줍니다. 만약에 사원 등록에서 등록을 못했다 하는 경우는 부양가족은 이 연말정산에다 입력을 하면 사원 등록에도 자동으로 반영이 되니까요. 혹시 누락한 게 있다면 여기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부녀자 공제일 경우에는 지금 해당 사원 같은 경우는 소득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를 받았는데 해당 사원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에 체크가 되어 있어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가 있거나 기본공제나 추가공제는 이 소득공제 탭에서 설정되어 있는 항목에 의해서 자동으로 반영이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이죠. 그리고 경로우대는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관련해서는 문의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국민연금을 납부를 했는데 국민연금의 공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아니면 국민연금 공제가 내가 입력한 것보다 적게 공제가 됐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중에서 가장 후순위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을 공제를 하고 차감소득이 있을 경우에 이 차감 그만큼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클릭을 해서 보면 금액은 54만 5천 원이지만 실제 공제는 18만 원. 차감소득 금액까지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만약에 공제를 못 받는다던가 이렇게 문의가 오실 수도 있으니까 가장 후순위 공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다 항목이 있을 경우에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건강보험료에서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게 이것도 건강보험을 입력을 했는데 공제가 안 돼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 표준세액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됩니다. 표준세액 공제는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 공제 중 더 유리한 쪽으로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표준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특별세액 공제나 특별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상단에 표준세액 공제 비교를 클릭을 해서 금액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표준세액 공제를 다 받아서 결정세액이 더 적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은행에서 그 주택 임차 할 경우에는 대출 기간에다가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여기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주자간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아니라 그냥 개인 간의 거래를 입력했을 때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입력이 가능하고요. 입력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걸 클릭을 띄워놓고 여기다가 뭘 입력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출기관에다가 입력한 경우는 여기를 입력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각 항목별로 클릭해서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부금 이월분은 나중에 기부금 할 때 잠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 저축은 불입액의 40% 또는 불입액의 40%로 하는데 72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입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72만 원까지만 이제 최대 한도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소기업 소상공인일 경우에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 원 한도로, 그 다음에 4천만 원 초과 1억 이하일 경우는 300만 원, 1억 초과일 경우는 2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원을 보면 소득금액이죠. 소득금액이기 때문에 1억 미만이라서 공제를 300만 원 공제를 받았습니다. 청약저축인 경우에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 입력을 하려고 한다면 기본공제에 보면 세대주가 아니죠.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 청약저축을 입력을 하게 되면 계좌번호 입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선택했을 때 금융기관이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입력을 하고자 할 때 금융기관이 반영이 안 되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상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계좌번호가 입력이 안 되면 세대주 여부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조합 출자에 대해서도 2020년 이후에 조합부는 10%, 벤처기업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밑에 하단에 공제 항목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사원을 선택을 해서 보면 조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10%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보겠는데요. 신용카드는 여기 클릭해서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상단의 신용카드 탭에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올해 이제 변경된 내용이 대중교통 이용본 하반기에 대해서 이제 공제가 80% 공제가 됐죠. 그리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여기 도서공연 박물관 사용분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할 수 없게끔 막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21년도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 21년 대비 22년 사용분이 더 많으면 소비 증가분에서 이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2022년도 전체 사용분을 지금 입력할 수 있는 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앞에 입력되어 있는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 만약에 중도 입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 할 때 실제 근무하셨던 그 기간만 신용카드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PDF를 파일을 받았을 때는 해당 연도의 해당 반영권만 받았을 텐데 이 전체 사용분이 만약에 1년이 아니다. 중간에 입사했다 하더라도 이 전체 사용분은 작년에 2022년도에 사용한 전체 사용분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상단에 소비 증가분 직접 입력을 클릭을 해서 클릭하면
입력란이 활성화가 돼서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그 경비를 개인 카드로 하는 경우도 있죠. 뭐 출장 나간다던가 하셨을 때 카드 경비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신용카드 공제로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근로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제 별도로 뭐 관리를 하신다던가 하겠지만 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한다면 직원 신용카드 경비 사용 명세서라는 메뉴에서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금액을 불러와서 반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이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입력한 거는 반영할 수 있는데 메인 매출 입력은 이제 카드 사용한 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직원에 대해서 카드 등록하고 그다음에 관리 항목에 해당 사원을 걸러 반영을 해주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도 카드 증빙 관련해서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로 설정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단 이제 부서 사원 코드는 반드시 걸어줘야 되고요. 근데 일반 전표 입력에서 현금 사용분도 불러올 건지 일반 전표 3만 원 이하 경비 사용분도 적용으로 불러올 건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3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 카드 사용했는지 뭐 이렇게 증빙 설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적용에다가 카드는 직원 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이라는 카드로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사원별 블록기를 클릭해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이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연말정산 근로소 원천 영수증에 여기 이렇게 상단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내역 보기를 클릭을 해서 신용카드인지 현금 영수증인지 확인한 다음에 차감 적용을 하게 되면 금액이 바뀝니다.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이렇게 차감된 금액으로 각각 바뀌는데 직불카드는 저희가 프로그램상에서 선택하는 항목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직불카드인 경우에는 직접 수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입력을 하고 나면 정산명세 쪽에서 보시면 신용카드 공제된 내역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하반기 대중교통 하반기 이용분에 대해서 80% 공제,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 사용이 5% 초과되면은 100만 원 한도로 20%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20% 공제했지만 공제율이 1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1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사주조합이나 장기집합 투자증권은 한번 각 항목을 클릭해서 해당하시는 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청년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은 이번에 이제 시설된 항목이죠.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해드렸듯이 네, 입력을 하면 600만 원 한도로 40% 공제가 받기 때문에 240만 원 공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이제 소득공제까지 다 입력이 됐다면 그 소득공제 한도 초과액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자동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요.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이제 반영을 해서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고 이제 감면세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 취업 감면일 경우에는 상단에 총급여 불러오기를 통해서 급여 자료를 불러와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감면소득도 있다고 한다면 감면소득 불러오기를 통해서 감면 금액을 반영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일 경우에 감면 기간은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감면 기간은 현 근무지의 감면 기간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중도퇴사자인 경우에는 불러오기를 했을 때 현 근무지 입사일자부터 반영이 되는 거고 종전근무지는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에 아까 그 감면기간 입력했죠. 그래서 그 감면기간으로 반영을 보시면 됩니다. 총급여는 합산돼서 불러오고 감면기간은 현 근무지만 입력하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5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조세저와 원어민도 여기서 하단에 입력하면 반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녀세액이나 이제 출산입양 같은 경우는 소득 명세에서
소득공제에서 자녀, 출산 입양이나 자녀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 정상면세에 반영됩니다. 그 연금계좌인 경우에도 연금계좌도 아까 여기 소득공제처럼 가장 후순위 공제가 됩니다. 만약에 연금공제에 입력을 했다 하더라도 연금공제에 입력했다 해도 다른 항목에서 공제를 하고 더 이상 공제가 없을 경우에는 입력해도 공제 금액이 반영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나중에 후순위 공제이기 때문에 밑에서 먼저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공제가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은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해서 7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700만 원 아니면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9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공제율이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하단에서 항목을 한번 확인해 보고 공제 금액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이나 교육비는 이 항목을 클릭해서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소득 공제 탭에서 보장성 보험료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비도 초중고, 대학생, 취약점 선택해서 각 입력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초중고로 선택을 하고 금액을 입력을 할 때 각 항목별로 이제 한도가 있죠. 중고생 교육비, 구입비는 5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고 체험학습비는 3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초과로 입력을 했다 하더라도 30만 원까지만, 그리고 교복 구입비도 이렇게 초과해서 입력을 해도 한도까지만 공제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리고 이런 경우도 문의하시더라고요. 올해 3월에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1, 2월 달에 유치원 학원비, 체육 관련 학원비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초중고 쪽에다가 그냥 합산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별로 각각 나눠서 입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비는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서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추가된 항목이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항목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난이시술비 해당 여부에 이제 해당한다면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들이 본인이 사용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를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의료비를 입력을 했는데 공제가 안 된다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 금액의 100%이기 때문에, 본인 공제는 100%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료비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3%보다 안 된다, 그러면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도 상단의 기부금 탭을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부금은 이제 해당 연도 기부금은 상단에 해당 연도 기부금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을 입력을 했으면 당일연도 기부금 반영 클릭해서 기부금 조정 명세에 반영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 당일연도 기부금 조정 명세가 반영이 됐고요. 만약에 전년도에 기부금이 있다면 전년도 기부금 반영을 클릭을 해서 기부금 금액을 불러올 수가 있고, 기부금이 전년도에 입력한 게 없다면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면 불러오는 거고, 없으면 프로그램에 입력한 게 없으면 직접 입력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입력을 하고 나면 기부금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공제 계산 정산 명세서 보내기까지 해줘야 금액이 하고 불러오기, 공제금액 정산 명세 반영까지 해줘야 공제금액이 반영이 되고 정산 명세에
반영이 됩니다. 아까 위하고 스마트A 10 같은 경우는 PDF 파일을 업로드하면은 바로 정산명세에 바로 계산이 이런 복잡한 작업이 없이 계산이 됐는데, 스마트A는 반드시 이 작업을 꼭 해주셔야 좀 변환할 때 오류가 안 나고요. 또 한 가지가 이 표준세 공제로 반영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기부금을 계산을 해봤는데 해당 연도 공제에 해당이 돼요. 공제에 해당이 되는데 정산명세서를 클릭을 해봤는데 공제가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럼 알고 봤더니 표준세 공제 때문에 기부금 공제를 못 받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정산명세에는 기부금이 없는데 기부금 명세서에는 해당 연도 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변환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표준세 공제로 반영을 하게 되면 당해년도 기부금은 소멸을 해버려요. 그래서 소멸 금액으로 보내겠다라는 당해년도 발생한 기부금은 소멸로, 2월대 기부금은 2월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력하고 나면 기부금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반영됐는지 2월 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준세 공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납세조합 공제가 이번에 그 한도가 100만 원으로 되었죠. 그래서 입력을 하게 되면 1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200만 원 입력해도 1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고요. 주택 차입금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농어촌 특별세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농어촌 특별세가 왜 나오나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 주택 차입금의 금액을 입력이 되면 농어촌 특별세 대상이기 때문에 반영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외부 납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월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월세액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번에 이제 변경이 됐죠. 5,500 미만은 17%, 5,500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5%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다 입력을 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고, 결정세액이나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맞게 입력해 있는지는 최종적으로 다 확인하신 다음에 해주시면 되고, 의료비, 여기 보면은 이제 의료비, 의, 기, 신, 중소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의료비가 1원이라도 공제가 되면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를 입력을 했다 하더라도 의료비를 공제를 안 받으면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1원이라도 공제를 받으면 의료비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기부금 같은 경우는 공제를 받지 않아도 1원이라도 입력이 되어 있으면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이 됩니다. 기부금 명세서나 신용카드 명세서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때 같이 첨부가 되지만 의료비는 별도로 파일이 제작이 돼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취업 감면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사원들은 동그라미라 표시가 되고, 이 감면세액에서 중소기업 취업 감면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그 해당 항목에 맞는 요일이 반영이 돼서 이제 금액이 반영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 대상자인데 감면을 안 받고 나면 여기 동그라미 표시가 되니까 혹시나 그 감면율이 표시가 안 되는 직원들은 꼭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상단에 보면 연금 투자 명세나 월세액 명세라고 있는데요. 고객님들이 이제 그 연금 계좌를 입력을 하려면 어디다가 입력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연금 투자에다가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조회만 되는 메뉴지 실제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는 메뉴는 아니기 때문에 이 각 정산명세서에서 연금 계좌나 이쪽 항목에서 입력을 해주게 되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월세액 명세도 월세액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여기 월세액 명세서에 나오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금액을 다 확인하고
맞게 되었다면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주민번호는 제가 임의로 입력했기 때문에 되고, 여기 보시면 근무기간 시작일이 날짜 형식이 맞지 않습니다. 근무기간 종료일이 날짜 형식이 맞지 않습니다라고 나오는 경우는 종전근무지에 보면 아까 우리 간편에서 업로드가 됐다고 했잖아요. 업로드하면 종전근무가 반영되는데 근무기간 시작일 종료일이 입력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왜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냐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소득공제 신고서를 보면 근무기간을 입력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반영을 해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왔던 게 사원 등록에서 외국인인데 국적이 KR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변환할 때 오류가 나기 때문에요. 반드시 국적은 해당 국적으로 선택을 하고 마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종전근무지에다가만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렇게 종전근무지에다가 입력을 했다면 소득명세에서 종전근무지 블록을 통해서 반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무기간 반영된 거 확인됐고요. 마감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실제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맞는데 이렇게 뜬다 그러면 강제 마감하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마감을 할 때는 연말에서 마감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중퇴자 연말정산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꼭 총괄 탭에서 마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서 마감하면 연말 마감, 총괄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총괄 마감으로 표시가 되니까 어디에서 마감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말정산 원전영수증을 다 마감을 했다면 전자신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연말정산 전산매체 신고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조회하고 제출대상 연간조회로 조회를 합니다. 근데 제출하기 전에 먼저 제출자 부분에 이 해당 회사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일반 업체로 되어 있다면 기능목 눌러서 회사 정보 블록을 통해서 반영을 해줄 수가 있고요. 세무대리인인 경우에는 만약 세무대리인이라면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국란이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전자신고 사용자 아이디는 홈택스에 등록된 아이디를 입력을 하는데요. 입력을 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했으면 반환할 때 오류가 나니까 꼭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 회사를 선택하고 제작을 하게 되면 홈택스에 변환한 암호를 입력을 하고요. 파일이 완료되었다면 이렇게 전자신고 파일이 제작이 되는데 여기서는 회사는 하나인데 파일 2개가 생성이 돼 있죠. 그거는 의료비, C로 시작하는 거는 근로소득이고요. CA로 시작하는 의료비 명세서예요. 그래서 홈택스에 신고를 하실 때 근로소득 원천영수증만 신고를 하면 안 되고요. 의료비 명세서도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연말정산이 다 완료가 되면 전자신고, 지급명세서라던가 혹시 다른 퇴직이나 거주자 사업이나 사업소득 연말정산이 있다면 사업소득 연말정산, 거주자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비거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각 구분에 따라서 맞춰서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을 제작을 하고 각각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연말정산 시기는 월별 납부자인 경우에는 월별 납부자나 반기별 납부자는 연말정산은 2월 28일까지 마감을 하고 신고는 3월 10일까지, 월별 신고자는 3월 10일까지, 반기별 납부자는 7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고 지급조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반기 신고자라도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반기별 납부자가 3월 10일 날에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환급이 있어야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연말정산만 신고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1, 2월의 급여를 포함해서 1, 2월 급여의 소득세를 차감하고 환급이 되어야만 3월 10일 날에 환급 신청서까지 작성을 해서 그 반기별 신고자는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환급을 받기 위해서 신고를 했다면 3월부터 6월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7월 10일 날 신고할 때는 3월에서 6월만 조회를 해서 7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고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거주자 기타 소득 2월 28일까지 신고하셔야 돼요. 다 3월 10일까지 신고하시는 게 아니고 거주자 기타 소득이나 이자 배당 소득, 비거주자 사업 기타 소득은 2월 28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퇴직, 거주자 사업소득, 사업소득 연말정산, 종교인 기타 소득 연말정산 의료비는 3월 10일까지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이제 연말정산 교육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최근 친고 기간이라서 전화 연결이 좀 많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상단에 온라인 문의를 통해서 온라인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주 묻는 질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최근 이슈라던가 이런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올라가져 있고요. 동영상도 같이 올라가져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교육 들으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